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 뜨거운 피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구함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은 바로 구함과 그것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목표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인물이 아니라 이 지역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바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 안에서도 뭐 정말 뭐 성공하고 또는 뭐 서울에 올라가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태어나는 남자들은 건달이 되고 하는 그런 지역, 그런 삶, 그런 시대 이런 것들을 다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누가 건달이 되려고 난 건달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 뭐 동네 형들 따라다니면서 좀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저희 영화에 나오는 건달들은 진짜 무슨 양복을 입고 뭐 승용차를 막 까만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뭐 이런 건달은 아니고 그냥 거기서 뭐 심부름도 하고 세탁 공장도 하고 뭐 배도 타고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건달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이미지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로케이션들이 특히 이제 영화 초반에 많이 드러나죠. 양식장 같은 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옥사장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이제 그런 장소는 거기는 포항에 있는 양식장이었어요. 부산에는 이제 그런 양식장이 사실은 없는데 이제 양식장을 찾아다니다가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데라면 정말 뭐 사람이 하나 죽어 나가도 잘 모르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부산을 잘 알고 표현했다기보다는 저가 스스로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부산을 발견하고 그 부산의 공기를 느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 것도 송도비치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거기는 이미 이제 여러 구조물들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떨어진 일광 같은데 그런 데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찍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거는 부산에 와서 뭐 저는 운전을 거의 안 합니다만 재밌는 게 정말 도로가 내비를 켜도 잘 못 찾아요. 자칫하면 어디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익숙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부산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흔히 그건 평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되게 도시가 되게 입체적이라 그래서 더 개성이 있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에 다 가로막혀 있어서 뭐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어디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뭔가 더 높은 무언가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왜 이게 있지 싶은 것들이 있고 그렇게 들쭉날쭉 불규칙해 보이지만 그것이 또 전부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질서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제가 부산을 한 6개월 있으면서 제가 서울, 경기 이외에 이렇게 오래 있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한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아무튼 영화와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혹시 영화를 보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답변을 드려볼까요? 혹시? 예, 선생님. 말도 없이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송도 해수욕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한 40년 이상 계속 살고 있어서 일단 반가운 마음도 굉장히 컸고요. 또 김원수 작가의 원작도 이제 읽어본 상태에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을 되게 더 잘 이해가 되는데, 근데 부산 하면 이 사람이 부산을 상징해,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계시거든요. 뭐 장기려 박사, 그다음에 요산 김정한 선생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꽂힌 사람은 최동원 선수인데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희수라는 친구가 하는 행동, 생각 좀 쪽팔리면 안 되고, 돈 가지고 쫓아내 굴면 안 되고, 또 그런데 또 욕망은 또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수라는 친구가 되게 부산 사람들의 성격을 상징하는, 부산 남자들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저런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인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길었습니다만 희수를 연기한 정우라는 배우와 작업하신 거 좀 어떠셨는지, 또 정우 배우와 호흡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정우라는 배우한테 굉장히 빚을 많이 졌다고 그럴까요? 그 친구는 여기 부산의 범일동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뭐 보면 이제 우리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과 가깝고, 그 뭐 친구들도 다 뭐 약간 건달들 좀 있고 이렇게 이쪽 세계를 이렇게 아주 모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지도를 많이 해줬어요. 감독님,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그런 점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 친구도 무엇보다도 자기 고향의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오고, 그래서 정우 씨하고의 작업은 뭐 저는 너무나 만족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연기도 정말 잘했고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 찐으로, 요즘 말로 뭐 찐으로 이렇게 잘했는데, 빨리 무슨 영화제 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선생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저도 그 소설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 좀 이상한 게, 그 소설 자체보다 그 작가의 말이 저는 상당히 감동이 컸고, 소설에 나오는 그 작가의 말의 제일 마지막 쪽에 나오는 그 김은수 작가가 했던 질문을 감독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사내를 이해가 되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작가의 말에.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이 희수라는 사내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뭐 김원수 작가를 여기에 모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참 반갑고 참 좋았을 텐데. 뭐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지금 영화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뜨거운 피는 제 후배가 쓴 소설을 갖고 했는데, 두 번째 건 제가 쓴 소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라는 소설인데, 그거는 배경이 인천입니다. 인천의 건달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닷가를 다니면서 인천 건달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남자의 삶,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와닿고,
근데 저는 그쵸 이걸 한마디로 희수는 어떤 인물인가? 과연 악인인가 선인인가? 그는 과연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그는 과연 소명감을 왜 죽였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의문을 갖게 하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있죠. 예,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희수가 처음에는 그냥 잠바 같은 걸 입고 다니잖아요. 막 그 뭐 무슨 패거리도 아니고 혼자만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영화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저쪽과 이렇게 되고 결론이 나고 나면 나중에 자동 이렇게 수트 같은 걸 입고 차 뒤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자기랑 친한 동생인데 걔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희수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 어떤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조직의 탄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절이 온 거죠. 그래서 희수는 어쨌거나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 만리장의 주인이 됐지만 본인은 뜨거운 것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것들, 자기가 되고 싶었고 뭔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이미 다 손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도 이루지 못하고 희수가 이루고 싶었던 거는 아마도 인숙과 아미랑 같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나 또는 거제도에 가서 펜션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였을 텐데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아마 우는 거겠죠. 그래요. 저도 그런 것에 관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모두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주뵙게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죠. 제가 집이 송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김원수 작가랑 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모자원이라든지 또 그 동네에는 이제 그 모자원 말고도 고아원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김원수 작가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작정하고 송도 이야기를 쓰고 싶었구나라고 하면서 약간 이게 걸리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왜 모자원 출신들은 건달이 되거나 술집 여자가 되는 걸로 설정을 해놨는지 굉장히 편견에 기대어 있는 건 아닌지라는 조금 사실 그 장면 그 부분이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같이 이렇게 다니고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설정 자체를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 지나치게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임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 네. 그래요. 저도 모자원이라는 게 있는지 그 원작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고아원이죠. 모자원이 뭔가 했더니 전쟁 중에 남자들이 많이 죽고 그러면 여자들만 남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돌봐주는 어떤 일종의 타가시설 같은 그래서 같이들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그런 모자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인물들 인숙이라는 이제 인물도 그렇고 철진이도 그렇고 단가도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같은 모자원 출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 남자들은 다 건달이 되고 여자들은 다 술집에 가고 이런데 물론 뭐 당연히 모자원 출신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인물들의 배경은 다 같은 모자원 출신 어릴 때 이야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영화 속에 잘 표현되기가 어려웠는데 모자원이란 걸 일반인들이 잘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소설에서는 그 부분이 좀 세세하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어릴 때 애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고 어떻게 같이 교도소에 가고 인숙이랑은 어떤 사연이 있었고 인숙이는 어떻게 해서 술집을 가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마음 아프고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그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다가는 뭐 정말 영화가 뭐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자원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그 얘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저도 깨닫게 되는데 뭐 그런 게 좀 저도 아쉽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쭉 담아서 긴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분들은 원작 소설 뜨거운 피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저도 뭐 단숨에 다 읽고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찾아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한이라고 하고요. 영화 되게 잘 봤는데 이런 좀 누아르 장르라고 하나요? 되게 자주 봤는데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되게 진부한 스토리인데도 전혀 진부하지 않게 좀 신선하게 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음 준비하시는 영화도 약간 인천에 그쪽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이제 어떤 남자들의 세계의 어떤 본능적인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이제 그런 쪽의 얘기가 호기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쪽 생활을 좀 하셨던 건지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지. 아니 뭐 영화 재밌게 보셨다니까 감사한데 뭐 저는 전혀 그쪽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잘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제가 다음에 만들 영화도 뭐 건달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잘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남자들 뭐 좀 그러고 다니는 거 하는 걸 뭐 그냥 이렇게 그런 거죠 주로.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영화를 하면서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고 배우들도 힘들고. 왜냐하면 너무 진하고 슬퍼고 감정적으로 누군가 죽고 누군가 떠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영화를 찍으면 저도 이 감정에 몰입이 되거든요. 물론 배우는 더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정우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럽게 이거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영화를 찍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코미디만 찍다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찍을 때도 뭔가 즐겁고 보는 사람들도 즐겁고 근데 막 이게 처절하고 막 물론 인생에 이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더 진실에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내가 굳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힘들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도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남은 생은 즐겁게 좀 코미디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라는 제목은 사실은 코미디입니다. 그냥 제목이 뭐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라는 뭔가 되게 무슨 뭐 남자들이 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남자들의 세상인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에 대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좀 즐겁게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지수가 막 바닷가에서 우는 장면 볼 때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그 바닷가에서 막 볼 때 우리 삶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살아도 이 부산을 전혀 몰라요. 모르냐 막 서울에서 와서 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전혀 몰라요. 네. 영화를 제가 통해서 이해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런 데도 있었구나 하고 보고 다니면서 구경을 해봤죠.
좋은 영화 같고 이 영화에서 많은 여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욕을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남자들만 나오고 여자들이 없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좋았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밌게 보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상지건축의 김선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영화 잘 봤는데요. 저는 뜨거운 비 영화를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네. 원작 소설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소설을 읽어보시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예, 원래 이제 저 친한 후배 소설가인데 원작자가 이거를 집필하는 동안에 저한테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좋겠다고 제가 권한 것도 저였어요. 같이 이제 뭐냐면 술 먹으면서 자기 어릴 때 얘기, 성도 얘기, 안월동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를 소설로 써보지 그러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권했거든요. 에이 형 뭐 그런 얘기가 재미있어. 그래서 난 너무 재밌고 그게 진짜 소설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참 뒤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하면서도 저한테 엉뚱하게 저한테 형이 이거를 연출을 감독을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되게 엉뚱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영화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왠지 형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마운 얘기죠. 고맙고 그런데 저도 실제로 소설을 다 읽고 나서 그래 이거를 내가 가장 잘 이해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제 기분이겠죠.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이거를 그려보고 싶은 인물들 이게 그냥 단지 뭐랄까요 이렇게 뭐 양복 입고 막 그 그랜저 타고 몰려다니는 그런 건달들이 아니라 뭔가 진짜 이렇게 살려고 진짜 그냥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비극성 이런 것들이 매우 문학적이고 또 나름 진실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런 거를 좀 담아내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계기가 됐습니다. 예, 저는 그 초등학교를 송도 그때는 송도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저 평소에 느와르 영화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네. 오늘 온 이유는 첫 번째가 송도라는 게 흥미가 갔고 그다음에 네. 그 천명관 소설가님의 고래를 참 재미있게 읽어서 예, 감사합니다. 소설을 쓸 때와 네. 영화를 할 때는 어떻게 다른실까 하는 게 좀 궁금했었는데 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 소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설을 쓰시거나 네. 영화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 둘을 그 천명관 쌤한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는 게 궁금하고요. 소설과 영화가. 두 개의 차이점이요? 예.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그 저는 이 원작 소설을 안 읽었는데 아까 네. 거기서 네. 그 정영주 배우가 네네. 막 그 싸움이 나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감독님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이 장면을 끼워 넣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소설과 영화의 차이는 제일 큰 거는 돈이죠. 네. 그거가 가장 결정적인 거고요. 예를 들면 이게 뜨거운 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들어간 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돈을 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내가 마음대로 하게 놔둘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 또한 뭐 계산은 되게 간단해요. 뭐 예를 들면 이 영화가 100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이 150만 정도는 들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150만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스타일은 한 10만 명 정도는 좋아하는데 그 이상은 보기가 어려워. 이러면 저는 영화 감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소설을 쓰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돈이 안 들고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게 고래라는 소설이죠.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거. 그 점이 제일 차이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소설 쓰니까 뭐 마음은 편하죠. 그런데 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또는 그래 이 사람 이 관객과 또 나름 뭐 게임을 하듯이 뭔가 또 재밌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영주 배우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노래 시켜놓고 지들끼리 막 난장판하고 뭐 여자 문제로 막 싸우고 뭐 이런 그 흔히 남자들 모습 아닌가요? 그게 어디 노래방 가도 그러잖아요. 노래 막 하라고 부추겨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지들끼리 딴소리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흔한 그 구함의 어떤 일상 거기서 흔히 벌어지는 그냥 그 남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가볍게 초반에 스케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극장 원래 오리지널 그 상영판에는 그게 이제 없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기 뭐 어이구 다들 막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질문도 많으셔서 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다들 뭐 정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중간에 뭐 좀 방송 사고도 있을 거였는데 다 끝까지 앉아서 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